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현지 언론이 일본 싱크탱크죠.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 대지진설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일본 여행 수요가 위축되면서 5,600억 엔, 약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소규모 지진이 약 1,200회 이상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 일본 정부가 이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80% 확률로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이제 좀 불안을 확산시킨다는데 한몫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일본 대지진이 얼마나 확률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일본 경제 리스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좀 바쁘시죠? 예. 사실 저희 경제 프로그램에서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을 모시는 일은 좀 많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 일본 대지진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그러니까 7월에 일본 대지진설인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유명 만화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만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전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내용은 일찍이 살펴봐서 네. 대충은 알고 있는데, 네. 다스케 료라고 하는 일본 애연가 겸 만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99년도에 그린 만화가 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맞췄어요. 네. 당시에는 이제 별로 인기가 없다가 맞춘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했는데, 네. 2021년경에 네. 증보판을 내는데, 후속작. 예, 그 증보판에 2025년 7월에 거대 쓰나미가 온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7월 5일이라는 내용하고 겹쳐져 가지고 네.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요. 어쨌든 날짜는 지나간 거고요. 오늘은 7월 8일이니까 네, 무사히 잘 지나간 거고, 만화는 만화에 불과하다. 만화에는 사실 7월이라고만 돼 있다고 7월이라고만. 하고요. 네, 7월 5일은 이제 다른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그랬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도카라 열도 여기서 지난달 21일부터 거의 보름간 1,200회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인가는 도카라 열도 섬에서 또 5.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금 이제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5.3 정도면은 꽤 강한 정도의 지진 아닌가요? 네, 꽤 강하죠.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5.8이고요. 네. 포항 지진이 5.4였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버금가는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도카라 열도에서 6월 21일 이후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규모 4 이상의 지진만 지금까지 한 90번 났고요. 언제부터요? 6월 21일. 6월 21일부터. 네. 그러니까 규모 한 4. 보름쯤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규모 5 이상이 총 20번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게 5.6 정도 됐고요. 네. 굉장히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 한 자리에서 나는데, 반경 25km 지역 안에 다 모여 있거든요. 25km면 이제 여의도에서 사실 서울 정도, 서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사이즈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되게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진이 계속 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진학적으로는 상당히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판의 경계부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규모 5 이상이면 상당히 큰 지진이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난다는 의미는 에너지가 많이 농축돼 있다는 의미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풀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단층대를 약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층대에 에너지가 더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네. 약화된 단층대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우표 보면 우표 둘레에 이제 구멍을 뚫어 놓는 게 네네. 우표 쉽게 찢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 규모 4나 5나 이런 지진들이 우표에 구멍 뚫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충분히 더 쌓여 있는 단층대라면 네. 우표가 한꺼번에 찢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큰 지진을 유발하는데 이런 지진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걱정이 시작이 됐고요. 이런 지진이 있어서 우표 구멍처럼 역할을 해줘서 네.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단 네, 말씀이세요?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이게 에너지를 해소하는 역할도 해요. 네. 이게 뚫은 역할 자체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층대를 약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단층대 자체를 약화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해소돼서 지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만약에 거기에 에너지가 더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라면 네. 오히려 지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양쪽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판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층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그 열도를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네. 대략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네. 그러면 판이 어디고 단층대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본 열도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판이 네.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아래쪽으로 네. 필리핀 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판과 충돌을 하는 이곳을 네. 우리가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데 이 난카이 해곡은 북쪽으로는 동경 앞바다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네, 네. 남쪽으로는 큐슈 앞바다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 길이는 한 700km쯤 되는 아주 긴 충돌대인데요. 네. 이곳이 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 지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100년 주기로. 100년, 150년 주기인데 네. 그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이고요. 때로는 30년 만에 나기도 하고 이래요. 그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생한 거는 1944년과 1946년에 2년에 걸쳐 가지고 발생을 했는데 네. 난카이 해곡의 바로 가운데 부분에서 발생을 했어요. 아. 그 동경과 큐슈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네. 도쿠시마 뭐 이런 네, 쪽이에요? 네. 그런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동경 앞바다 지역과 큐슈 앞바다 지역은 지진이 발생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가 쌓여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이 지역에서는 조만간 큰 지진이 날 거다 하는 것이 바로 난카이 해곡의 큰 지진이 예상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과학적으로도 여러 증거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와중에 작년 24년도 8월 8일 날 네. 규모 7.1 지진이 바로 큐슈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가뜩이나 이런 난카이 해곡에서 큰 지진이 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 네. 7.1 지진이 나니까 이게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거대 지진 주의보라는 거를 네. 작년 8월 달에 발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간 이어졌는데 네. 일주일 동안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패닉이었죠. 국민들이. 그렇겠죠. 네, 예.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일본 정부가 이런 발표한 게 처음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일본 정부가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일본 정부 자체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이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내에 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이게 미치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을 준다는 게 이런 걸 생각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그렇죠. 80%란 확률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80%의 확률 사실 보기도 힘든 확률이에요. 되게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런가요? 보신 적 있어요? 80% 확률? 아니 지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에 있어서도 네, 다른 일에서도 80% 확률 무조건 뽑으면은 당첨되는 뽑기 빼고는 80% 확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는 어떤 일을 예측할 때 네. 80% 확률이라는 건 사실 접하기 되게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확률이라면 네. 무조건 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교수님 있는데요.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네. 조금 전에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조만간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만간 며칠 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구의 나이
네. 역사를 생각할 때 조만간은 뭐 1, 2년 이런 건 아니고 한 수십 년 이런 건가요? 어떻게 이 받아들여야 조만간은 돼요? 그렇죠. 이게 오늘일 수도 있고요. 10년 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장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무슨 말씀을 교수님? 네. 그런데 지구 역사를 보면은 네.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는 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네, 있고요. 네. 이 난카이 해곡 자체에서는 100년, 150년 주기로 나타나는 게 네. 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네. 물론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몇 년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10년, 20년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발생해야만 하는 시기가 넘어섰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이고요. 다만 이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부터 이 네. 지역에서 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먼저 난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카 해곡 지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추가하게 되면서 지진에 대한 위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도카라 법칙이요? 네. 이거는 이제 과학적 이론은 아닌 거죠. 시중에 떠도는 얘기요. 그 도카라 근처에서 지진이 나면 일본 본토에 큰 지진이 온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더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 일본 국민이요. 도카라 열도가 방금 초기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집중적으로 지진이 나는 그 지역이 도카라 열도 지역인데요. 난카이 해구가 남쪽으로 길게 연결해서 나가는 곳이 이제 네. 류큐 해구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은 똑같은 필리핀판과 충돌하는 곳인데요. 네. 이름만 달리 붙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난카이 해곡이나 류큐 해곡이나 사실 같은 판의 경계부예요.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인 네, 거지. 네. 근데 이 도카라 열도 지역이 바로 그 난카이 해구 바로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난카이 해구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의 지진들을 보면 네.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몇 년 내에 난카이 해구에서 예. 그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이 목격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연결되는 연결성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발생하는 지진이 결코 가볍게 볼 지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아까 경주 지진이 우리나라 5.8이었고 포항이 5.4라 그러셨잖아요. 이때 제가 이제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흔들림을 감지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친척분들도 네. 뭐 그릇장에서 뭐가 네. 떨어지고 기운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이게 5.8인데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얼마죠? 그 난카이 대지진이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이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피해를 규모를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네. 게 어떤 정도인지 작년에 예. 2024년 8월 8일 날 발생했던 그 지진이 7.1이었어요. 규모가. 네. 그 지진이 이 남해안 일대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1cm 정도 흔들었어요. 상하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뭐를 흔들어요? 땅을 그렇게 땅을요? 흔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진을 느꼈다고 하는 보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네, 거주하셨던 분들이. 예. 근데 이게 규모가 한 단위가 커지면요. 7에서 8로 커지면은 하나가 커졌지만 에너지는 32배가 커지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8에서 9도 다시 32배 네, 늘어나요? 그래서 규모 7과 규모 9는요. 완전히 다른 32 거군요. 곱하기 32에서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규모 9는 규모 7짜리가 1000개가 발생을 해야지만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카이 해곡이 우려가 되는 거는 예.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의 지진이 번갈아 가면서 나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카이 해곡의 북쪽 끝인 동경 앞바다와 네. 큐슈 앞바다 지역은 여기도 각각의 지진이 예상이 되는 곳인데 네. 최악의 경우 난카이 해곡이 전체가 부서지는 경우예요. 남쪽이 부서졌는데 그 여파로 북쪽까지 이어지면서 부서질 때 네. 이 경우 최악의 경우 규모 9.0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규모 9.0의 큰 지진이 나는데 이 지진의 규모가 네. 바로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와 같습니다. 그런데
센다이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 열도 북쪽 지역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나마. 네. 근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는 이곳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네, 되는 예상이 되는 이곳은 되는, 네. 동경 앞바다에서 동경부터 해서 큐슈 지역까지 산업시설과 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에 네.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3,200조 정도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예상을 하는 거죠.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지난번에 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 총 사망자 수가 16,000명인가 뭐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3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예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쓰나미 뭐라 그러죠? 피해가 직접 네. 건물에서 피해가 네. 생겨서 이렇게 다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피해가 있는 건가요? 본래는 지진이 발생하면 네. 건물 붕괴로 이어지는 피해가 제일 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대비가 잘 돼 네, 있다면서요? 일본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건물 붕괴로 사망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랬다면서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진 해일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보다 더 높고 산업 시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다른 붕괴도 이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 해일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를 겹쳐서 한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할 거다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지진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3월 달에 예. 미얀마 지진이 있었는데 혹시 미얀마. 예, 예. 규모 7.7 정도 되는 지진이었는데요. 예. 미얀마는 어디냐면 잘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발생한 지진이 1,000km 떨어진 방콕에 큰 지진동을 일으켜 1,000km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0.02헤르츠 정도 되는 에너지가 예. 1,000km 떨어져 있는 방콕 시내에 있는 고층 건물들을 흔들어요. 그중에 한 건물은 붕괴하고 네. 여러 고층 건물들이 흔들리다가 이 가운데 구름다리 연결다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1,0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지진 자체가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인데 네. 이것만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거리가 500km 안쪽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리가 더 가까우면은 에너지는 더 적게 줄어들게 마련이고 네. 이 미얀마와 같은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하더라도 네. 남해안 일대에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진동이 발생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24년도 8월 달에 규모 7.1 지진이 1cm를 흔들었는데 네. 만약에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요. 남해안 일대는 30cm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미 네. 관측 결과에 곱하기 32를 곱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32를 흔들면 어떻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32cm가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해안 일대가. 아, 예. 예.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일본인 그렇죠. 이웃나라 남해의 네.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얘기 나올 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진 안전 설계돼 있지 않은 건물들도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 네.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고층 건물이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잘 돼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지진을 겪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진은 1944년과 46년이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고층 건물은 남해안 일대에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우리는 내진 설계돼 있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네. 충분한지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 취소하는 분들 꽤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이게 좀 얘기가 낮아들면 또 마음 놓고 가시겠습니다만은 전문가로서 어떤 얘기 해주세요. 주위에서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교수님께. 이 예언은 네. 7월에 난다고 했지만 네. 지진이 안 나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동안 에너지는 더 쌓이는 겁니다. 지진은 언젠가는 발생을 해야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은 더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7월이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